이광수 두 사람 차이를 좀 애매해서 그래서 들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인의 형님하고 김동인의 형님이 김동원이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이 김동원 씨하고 춘원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근데 춘원은 고아 출신이고 김동인은 400평짜리 집에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형님하고 10몇 살 차이가 나니까 형에 대한 반항도 되겠고 하여간 전 세대에 대한 반항이 이게 전부 춘원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물구나무선 이광수 하는 짓은 다 하네, 이 사람은.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다 같은 조건이에요. 두 사람 다 독립운동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잡범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김동인은 독립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동생이 뭐를 하는 데다가 글을 좀 고쳐준 게 걸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탈이가 얼마가를 갇혀있던 그때의 경험을 쓴 거고, 하나는 수양동의 사건, 수양동의 사건이 정보고 많이 타협을 해가지고 일체 폴리티컬한 건 안 한다. 그리고 순수 교양단체다 이러면서 수양동회가 생겨났는데 서울 대표가 이광수고 평양 대표가 김동원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인의 형님.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뒤의 이야기로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춘원의 친일에 대한 어떤 변명구실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자기 형님이 도산이랑 다 갇혀 있으니까 지금 춘원이 하나가 친일을 한다고 하면 빠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무죄로 놔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그 교섭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또 김동인이가 가서 해요. 형님이 편지를 해가지고 네가 가서 그 홍지산당이에요. 동네 거기 가가지고 그냥 친일을 한다고 해놓고 김동인 얘기로는 죽어라. 너는 이제 그만 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무죄가 되면 넌 자살해라. 뭐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라 그래요. 근데 춘원은 그걸 고지식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강연하러 다니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쪽이 다 나오거든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감옥이 상당히 달라요. 훨씬 낫죠, 춘원의 감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감이거든요. 춘원은 갈비뼈가 없어요. 이거 다 드러내서 다 잘라내서 없고 항상 중환자예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 해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거든요. 북으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끌려다닐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부인이 의사니까 살아남았지. 부인이 의사가 아니었으면은 못 살아남을. 젊어서부터 갈비뼈가 없이 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병감이니까 훨씬 컨디션이 낫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감옥에서 본 게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춘원과 뭘 봤나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현실관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로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오헨리가 뉴욕을 지하철이 있는 바그다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헨리에게 있어서 뉴욕은 바그다드였던 거야. 그래서 천일야화에 나오는 그 마법 램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담요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이러는 그 바그다드를 거기서 본 거예요. 뉴욕에서. 현대 뉴욕에서. 그래서 하나의 나무잎이
사람을 살리죠. 가짜 나무 잎 하나가 그려놨더니 이쪽 죽으려고 하던 여자가 살려는 이걸 해갖고 뭐 살아났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이제 바그다드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대 뉴욕을 오로지 범죄와 무질서와 비참함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나 그걸 이제 이 감옥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병감이라고 해도 일단 점검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죠. 말을 해도 누구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이 규제를 받는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은 뭘 봤을까, 그걸 이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외부적 현실을 보는 작가하고 내부적 현실을 보는 작가하고 대개 아마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 현실을 보는 게 이제 그린 게 리얼리즘이죠. 여기 김동인이 리얼리즘인 거는 아시죠? 김동인은 자연주의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설명해야 할 거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 사람에게 우리가 다 발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누구나 다 아파야 되고,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프리윌이 있어. 내 자유의지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들 중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내를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고 정권을 잡았어. 그 모욕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보고 누가 건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내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말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으면 곤두박질 100번 쳐도 아내를 절대로 안 죽여. 지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선택이야. 명령이 아니고, 자기 명령이 아니고, 둘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죽이라 그러면 무슨 짓 해도 안 돼.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내하고. 그러니까 뭐 절대로 안 죽여,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죽여놓고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쨌든 건 자기 선택이다, 그런 얘기야. 그 선택, 그 조그만 폭이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할 수 없이 뭐 홍도야 울지 마라, 그리고 홍도가 돼서 팔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은 안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부모나 누가 강압을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은 그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요만한 자유의지, 그것이 인간의 긍지인데, 자연주의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은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 결정론. 들어봤어요? 예, 결정론이 있는데, 요걸 이제 세수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 피와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시대와 지역과 유전과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주의는 둘로만 나눠요. 환경과 유전. 근데 김동인의 이 태형이라는 작품은 그걸 다룬 거예요. 디터미니즘을 다룬 거야. 돼지우리에다 사람을 넣어놓으면 사람도 돼지같이 돼 라는 것이 김동인의 이 글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봐라. 사람이 돼지가 돼. 별 수 없이 엎드려서 먹게 되고 목욕을 못하니까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책임이 있지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 프리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예요. 물질주의적
인간관.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면 우리 대개 고문을 하면 다 불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내가 내 혀를 깨물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마지막 선택이죠. 내 불이익을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잡혀갔을 때 고문을 당할 때 안 부르려면은 내가 내 혀를 깨무는 수가 있어. 그건 어려운 일이죠. 이광수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람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의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이광수의 확고한 입장이고, 김동인의 경우는 이게 지금 김동인의 경우가 어떠냐면은 5평짜리 방에 40명이 들어가 있어. 자는데 서 있을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서 있고 3분의 1은 앉아 있고 3분의 1은 자고. 근데 보면은 누가 서 있어요. 자지 선 사람도. 그러니까 나중에 막 뒤죽박죽이 돼갖고 깨서 보니까 자기가 남의 다리 사이에 가서 자기 머리가 깔려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인간의 프리윌이 다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야. 하청 구조에 의해서. 그런 것을 그린 게 김동인의 하나의 공식처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연주의 작품이 2개가 있거든요. 자연주의라고 말해지는 작품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감자에는 프리윌이 없어. 복녀는 그냥 죽어요. 희생돼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희생돼서 복녀는 죽어. 대단히 용감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그런데 여기 남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그건 자기이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후리윌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환경이 아이가 5이면 둘은 대학을 못 가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근데 그 둘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선택이다 하는 얘기야.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은 보내주더라고요. 막 밥 안 먹고 난리를 치면 부모가 빚을 줘서라도 보내더라고. 근데 양보하는 애는 지는 거죠. 희생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나. 우리 큰언니가 17살에 정신대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19에 결혼한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6살 아래니까 내가 막 난리를 했다고. 내가 조금만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언니 결혼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를. 우리 언니 내하고 가서 어쨌든 잘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용서 못하죠. 96세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 용서 못하는데 돈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돈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거지 몇 번을 해요. 그렇지만 용서는 못해요. 내가 단호하게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내 기분이 언니가 결혼한 거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요, 언니를. 근데 아마 나였으면은 어디가 숨고 안 갔을 것 같아. 그 나이에. 근데 우리 언니 말 잘 들으니까 갔거든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다. 너무 비극적으로 이 여자들이 6.25 때가 되면 박경희 씨처럼 아이 2 데리고 또 꼭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23살짜리 애가 과부가 되는 거야. 그 남자들이 다 그 전령에 해당되는
저 병력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똑같아 우리 언니가. 그렇게 아이 둘 데리고 23살이 돼서 혼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모들이, 그러다가 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때는 오빠가 여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 우리 결혼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언니 인생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건드리지 마.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언니가 선택하게 하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오니까 그건 용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래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뤘다는 거, 그런 글이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자유의지를 다뤘는데 자기 책에서도 마지막에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사람하고 환경의 영향에 그냥 묻히는 폭력하고 이 두 가지가 김동인에 있다. 그래서 외부의 현실을 보는 사람하고 내면을 보는 사람, 인터널 리얼리티를, 내면의 리얼리티를 보는 사람. 그런데 이광수는 처음부터 외부를 안 봐요. 방이 몇 평이라 하는 말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만 봐. 사람과의 관계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제목이 무명인 거예요. 근데 이광수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리스트라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이 남자는 언제든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미남에다가 뭐 무사에다가 정치가에다가 다 갖고 마지막에 종교까지 가죠. 원효대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주인공은 고개를 숙이고 끝나거든요. 그나마 그 병감이가 다 죽잖아요. 다 죽음 앞에서. 또 인간끼리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동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두 작품에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동인의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나 모르겠는데, 첫째로 하루를 8개로 나눠 8가지 항목으로. 그래가지고 기상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아침에. 그것도 그 기상 구호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말이에요. 식민지하의 감옥, 식민지하에 애국지사가 들어가 있는 감옥. 근데 전부 이 사람들이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감옥을 그리는데 첫째가 구호에 의해서 인간의 수면이 좌우되는,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그러한 그 감방의 조건을 우선 기쇼하는 걸 하는데, 일본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할아버지들. 그럼 자기 번호를 몰라. 그럼 매 맞고, 애들한테, 간수한테 매 맞고, 이러한 그게 첫째 장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운가. 더위가 얼마나 더운가. 이제 3.1운동 때고 석 달 들어가 있었으니까 6월달이죠. 6월의 감옥에 5평에 40명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얼마나 더운가. 거의 살인적인 더위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는가. 3번지를 세워놓고 3번지를 앉혀놓고 3번지를 눕고. 근데 잔다음에 누가 서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끼리 뭉그러져서 있는 그 잠자는 장면, 그 장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는 발은 전부 나와 있는데 얼굴이 하나도 없어. 다 짐승인 거예요. 하층 구조만 있는 그런 상태로 환경이 몰고 갔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아픈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병감으로 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서 자기 동생을 만나. 그러면 이 사람은 유아독존이니까, 김동인은 어머니가 후처예요. 어머니가 후처의 처다들이니까 그 어머니가 잘못 기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딴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닌 거로 한다고.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저 몽테뉴가 성에서 자랄 때 하인까지 다 라틴어 하는 사람을 뒀대, 그 집에서. 그렇게. 근데 김동인의 경우가 그 비슷한 경우예요. 400평짜리 집에서 욕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배울 기회가 생길까봐 밖에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형제끼리 노는데 형님하고는 10몇 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엄마는 후처라서 자기만 사랑하고,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주요한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주요한이 명치학원 다니면 자기는 명치학원 안 들어가. 왜냐하면 뒤가 되니까, 한 학년 아래가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 학교가 또 없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명치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요한이 안 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주요한 씨는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하면은 그 당시에 명치학원에서 이제 명치학원이라는 것도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일본적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학생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일본은 안 배우겠다 그러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갈등이 많은 관계예요. 일본은 안 배우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영어로 가르치는 명치학원에 다, 한국 애들 다 명치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영어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아니건 명치학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1고에 들어가. 제1고등학교, 여기 경기고등학교 같은 거지. 주요한이 아마 혼자 붙었을 거예요. 일본 애들 다 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 기특한 거는 실력이 있으면 100% 인정을 해. 그래서 주요한은 거기서 금방 데뷔를 하고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 말도 주요한보다 떨어지지. 그러면 뭘 하나?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해. 너 안 하는 짓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술학교를 가버리잖아요. 주요한이 안 가는 미술학교로 가. 그래서 이러한 지기 싫어하는 성격, 또 자기가 나의 욕구는 다 선이다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대개 예술가들이 그래요. 예술가들이 뭐 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말로 우리 이효령 선생이 그래.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아이고 저것들은 뭐 먹고 사나 하는 짓 보니까 뭐 누구에게 머리도 안 숙이게 생겼고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두보가 해가 취직만 시켜주면 며칠 있다가 간둬서 또 그 다음에 또 취직만 시켜주면 또 간두고, 그렇게 직장이 없었다고. 직장 생활을 할 줄은 아나. 그러니까 하나씩 뽑아서 재주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림 그려라, 너는 뭐 해라.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술가를 예술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 도덕군자는 예술가가 안 되죠. 내가 내 책이 왜 안 팔리나를 분석해 보니까 그거야. 너무 노멀하게 살고 있어. 재미없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가도 애들이 뭐라고 가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덕지가 없어.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술가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거는 도덕이 이루면 안 돼요. 우리 최고선, 지고선이라는 말이 있어.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여기 최고로 좋은 게 진선미 중에서 예술가는 미여야 되거든요. 김동인이 처음으로 미가 최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그리고 이광수하고 김동인은 지명도가 비교가 안 돼요. 이광수는 동아일보 이거 다
다 10년 동안 혼자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은 동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나 알지. 그런데 유미주의를 처음으로 들고 나온 사람. 그래서 굉장히 그 유미주의가 개념적이고 엉터리지만은 그 공화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유미주의지, 범죄하고 유착되어 있는 그런 유미주의인데, 어쨌든 김동인은 미를 들고 나왔고 이광수는 선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영 달라요. 영 다르고 이광수는 문학가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타고난 거지. 그냥 타고나서 시키니까 해보면 너무 잘 되니까 그쪽으로 나간 거지. 하나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유교적인 문학관의 그대로예요. 유교가 문학이 선택 과목이에요. 문학은 선택 과목, 교양 선택 과목이지. 그런데 전공 과목은 안 된다고. 전공 과목은 문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을 들고 나온 게 이광수고, 그 다음에 미가 최고다라는 거. 미가 최고. 이거 딴 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오려면은 사람 몇 개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게 김동인의 광화사하고 광염소나타예요. 광염소나타는 완전히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작품 하나가 나오고, 사람을 둘 죽이면 또 두 번째 작품이 나오고, 그래서 범죄와 창자고 여기 붙어있는 정신병자 이런 걸 그리는 건데, 우리가 워낙 유미주의 전통이 없어요, 한국에. 근데 내가 작가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에 흥미는 다 가져요, 문학가들은. 근데 그걸 전공을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 저 정철 같은 사람이 정치가로 나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그래 막 하니까 또 쫓아보내고 보면은 그만큼 순진한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내려보면 또 아무 말이나 막 해 또 쫓겨가고, 그러면 삼위인곡 쓰고 송미인곡 쓰고, 이러한 그 예술가와 이거를 좀 구별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작품과 인간은 좀 그 정도라도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을 사람이 없어요. 베를린은 남색가인데다가 살인 미수자잖아요. 랭보를 총으로 쏘잖아요. 도망간다고. 그러다 우리 미라보다리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그 시를 읽을 때 베를린가 범죄자라는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 한국의 그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부잣집에 막내둥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맏아들만 돼도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평양의 유명한 장로인데 그 아들이 예술을 안 믿고 범죄 행위하고 예술을 붙여놔가지고 유미주의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 먹을 게 없어서 안 되죠. 이는 급하면 김동원이가 먹여주니까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가 밖에 생각을 안 해. 실컷 자야겠다.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쉬고 싶다. 나가고 싶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부 육체적인 갈망만 그린 거예요. 그 8챕터가 다.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건 오로지 자기 동생만. 자기 동생은 자기와 동격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김동원이하고 김동평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지 동생이 매를 맞는 걸 보더니 외출도 즐겁지 않구나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70살 된 영감이 태형을 받았다. 90을 매맞으면 죽어요. 70살 된 사람이.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서서 못하게 하느냐고. 근데 김동민 그거 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선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욕을 해도 보통 욕하는 게 아니지. 아들이나 둘이나 되졌는데 너 혼자 살아남으면 뭐 하려고. 생각해봐요. 40명이 있는데 하나가 주는데 편해지면 얼마나 편해지겠어. 그래서 그 자유의지 생각을 하면 유태인과 홀로코스트에서 제일 감동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굶어 죽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 빵을 옆에 사람에 뜯어줬다는 거야, 절반을. 그게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사람이다. 그 굶어 죽는, 다 굶어 죽고 정말 40명이 한 방에 들어있고 이런 그 극악한 환경 안에, 극한 상황 안에서 뭐를 하냐. 자기 빵을, 자기 생명인데 그게 자기 빵을 뜯어서 나눠준 사람.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한으로 생각하고 복수를 겨루는 사람보다는 그 빵을 뜯어준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 사람은 40명이 있는데 하나가 줄면은 공간이 얼마나 늘겠다고. 그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한 사람을 죽이는데 막 자기가 가서 나서가지고 서류 얻어다가 전부 사인을 시켜가지고 수소까지 다 해줘.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평생 후회를 안 했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면 이 40명이 다 동의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 영감을 태영을 하는 걸 전원이 동의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 김동일 소설에 보면 아닐 거예요. 누군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김동일이나 이광수나 뭐가 문제냐면 너무 극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영감 하나를 죽이면서 5개밖에 못 쉬어. 90을 맞아야 되는데 5을 쉬니까 비명이 끝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로소 고개가 숙여졌다. 그게 이제 태형이에요. 그래서 태형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일 잘한 건 김동인이야. 왜냐하면 장소를 넓히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썼으니까. 대중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예술을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방가르드가 될 수가 없죠. 새로운 걸 뭐라 하려면, 변기를 들고 나와 전시장에다 놓으려면 미치지 않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그래서 예술가들은 굉장히 자기애가 심해요. 자기 한 건 다 잘한 줄 알아. 그래서 예술가와 같이 살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다. 어떤 작가가 늦게 결혼을 했어. 늦게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산보를 같이 가진다고 싸우는 거야. 여자가 신혼인데 산보 같이 가자고 따라 나서니까 남자가 내가 왜 너하고 산보를 가야 되냐. 나는 혼자 가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 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참아주는 거. 내 욕심뿐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도 해야지. 이 사람 남편이 둘인 것도 아니고 남편과 산보를 해야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기본항은 지켜야지.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시간에 작품을 구상을 한대. 얼마나 고상한 일을 해. 내가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을 왜 네가 방해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의 입장에 남이 대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흐트러져서 작품이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술가는 에고이스트가 돼야 돼.
에고이스트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옹호한 것이 김동인의 입장이니까 자기의 욕망은 다 선이다. 내 욕망은 다 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돈으로 사는 여자밖에는 못 사랑한다 그래.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야. 왜냐면 사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는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면 흥미가 없다. 그거하고 이광수하고 비교해봐요. 여성관이 얼마나 다른가. 이광수는 여자는 다 신이거든. 굉장히 페미니스트예요, 이광수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이를 두고 데리고 도망가니까 가서 애만 싹 찾아가지고 다시는 안 봤다고 자랑을 해. 자기가 그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했나. 기생들하고 얼마나 놀고 다니고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해. 그래서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그거는 아마 김동인밖에 없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이 안 하는 거 뭔가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자연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환경만 나와요. 그리고 유전은 안 나와. 왜 그러면 복녀도 유전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점잖은 집딸이야. 복녀도 점잖은 집딸로 돼 있어. 그런데 그러한 그 유전까지 다루기에는 단편 소설을 갖고는 안 돼요. 그저 에밀 졸라는 20권을 한 제목하였었거든요. 루공 마카르 총서 시리즈야. 20권이 한 제목으로 돼 있고 루공이라는 남자와 마카르라는 남자와 하나는 아편쟁이고 하나는 욕심쟁이고 이 두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병든 후손들 5대에 관한 이야기, 그걸 족보를 쫙 만들어가지고 쓴 것이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르거든요. 근데 단편소설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룬 작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환경만 다루어져 있고 누가 잘못했냐 하면 김동인은 환경 100점, 100% 환경.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게 김동인이에요. 근데 이광수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 이광수는 수영동회 대표니까 잡범이 아니죠. 근데 병감에는 잡범들이 온다고. 김동인의 감옥은 그 점잖은 애국지사들만 40명이 모여서 영원영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잡범이 하나도 없어. 전부 애국지사지. 왜냐면 3.1운동 때니까. 근데 수양동구에 이때 병원에는 병은 잡범도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병실에 4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이광수만 빼면은 다 정말 사기꾼들이야.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니까 불질 방화범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거는 윤이라는 사람인데 오는 도장 사기범, 남의 땅을 가짜 도장 만들어갖고 하다가 잡힌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 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저놈들이 잘못해서 나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반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갖고 밥 먹고 하는 일이라면 남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광수의 무명이 이광수 사품 중에서 제일 낫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굉장히 비속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노벨에는 비속어도 나와야 돼.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기니까. 그래서 비속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맨똥, 구역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변소연은 똥질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춘원이 안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소설다운 소설을 썼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항상 해피엔딩인데 이 사람이 해피엔딩이어서 노벨이 못 돼요. 현실에는 해피엔딩이 많지가 않거든. 근데 이광수는 언제든지 해피엔딩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정신의 승리 이런 거니까 사랑 같은 거 석순옥이야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갔는데 그런 이광수가 끝내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구나. 우선 인간들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희망이 있겠나. 또 하나는 감옥은 마땅히 벌받을 사람들이 오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 이광수는 아니죠.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많죠. 더구나 3.1운동 때 감옥 같은 거는 군 애국지사들이 가는 데니까. 근데 자기 자신도 잘못해서 들어왔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춘원의 그 현실 순응적 자세에 일본하고도 약속을 딱 하면 가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혼자 있을 때도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일본어도 입고 있고 그러한 고지식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춘원의 특징인데 어쨌든 여기 두 번째 메시지는 감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병까지 들었어. 근데 얼마나 불쌍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몸으로 가장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끼리 왜 이렇게 물어뜯어야 되냐 하는 얘기야. 좀 착하면 어때서 한 놈도 예외가 없이 완전히 약육강식이야. 그래서 민이라는 할아버지를 윤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해나 먹고 하는 일은 민을 괴롭히는 거야. 19살 된 아내가 있는데 벌써 남자고 도망갔지 그거는 이러면서 본인 앞에서 악담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아픈 데를 긁어가면서 그리고 음식은 어떡하냐. 남의 거 다 뺏어 먹어. 음식은. 그래서 이광수가 사식이 들어오면은 이광수 밥이 국가에서 나오잖아. 그럼 이 밥은 물론 자기가 먹어. 자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광수 걸 다 뺏어 먹어. 사식이 들어오고 다 뺏어 먹고 그러고 모자라면 또 옆에 사는 것까지. 그 민이라는 사람은 미움밖에 못 먹으니까 그것까지 먹고 그러니까 위학장이 돼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24번으로 화장실에 간대. 그런 동물적인 인간인데 그 다음에 정일에는 공갈기자죠 그게. 정이 사기범이야. 사기범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강해. 이게 더 강하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윤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갈기자 강이 들어오니까 강한테 정이 당하고 이래서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야. 이 안에서 그 조그만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5 인간이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희망이 없다. 그게 이제 무명의 하나의 희망이 없는 이유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병원에서 병감에 가려면 보통 사람은 안 보내요. 그리고 보석하면 죽는 거야. 죽기 일주일 전까지 있어야 돼, 그 병실에. 그래서 빈사의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이것도 다 죽어. 다 죽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고 죽을 거 뭐 있느냐 얘기야. 간단하게 죽지. 그 감옥에 와서 그렇게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나가면은 그 마지막이 되는 그게 이제 이광수가 가장 가까운 데서 본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노벨에 가까운 디테일 묘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악하게 그려서 사람을 모두 다섯이면은 하나쯤은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관여를 안 해. 그들과 관여를 안 해. 그래서 거짓말 증언을 세워도 안 밝혀. 안 밝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소극적인 대응밖에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보통 사람보다 이만큼 높았는데 자기에 대해서도 안 이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인간 전체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룬 것이 있죠. 무명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명이 내가 쓴 소설 중에서 가장 소설답다 하는 거. 그 나머지는 춘원이 소설이 창조라는 걸 김동인이 만들잖아요. 창조에다 춘원이 글을 안 실어줘. 대중작가라고. 그럴 정도로 창조는 순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을 했는데 순수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순수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살인하고 창조하고 사이에서 어느 쪽이 좋으냐. 나는 이쪽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여러 명을 죽여도 이쪽 좋은 작품만 만들면은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런 광염소나타 같은 이상한 거. 그것도 아름다워서 그 작품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유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냐면 얘가 거기 가서 몇 년을 안 있었어요. 일본에. 그리고 학교도 이광수는 정말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영어를 배우고 바로 가서 선생을 했다니까. 자기가 금방 배우고 가서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리고 김일식 선생님이 이광수가 거의 됐으면서 성적표랑 다 떼놨어요. 근데 영어가 90점이야 일본에서. 영어가 90점이고 그 28 독립선언문을 썼을 때 이광수가 그걸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상해로 도망을 가죠. 그걸 잡힐까 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을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는 고아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천도교 사람이 하나가 잡아다가 심부름 시켜버리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이렇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발 키퍼거든요. 근데 자기 주인 신발을 최고로 따뜻하게 이 사람 뭐를 해도 내가 1등을 한다. 그러니까 신발 따뜻하게 하는 만큼 내가 1등이야.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성을 세우는 것만큼 내가 1등이야. 그러면은 사흘 안에 성을 세우다면 이 사람 사흘 안에 성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탁탁 설계도를 해가지고 전국 사람 다 불러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게 해 거기다. 그래서 각자가 한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세우고 능력에 의해서 혼자 일어나간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근데 이광수는 정말 아무도 없는 내가 어디에서 읽으니까 이광수 회의 시대에 나오더라. 그 일본의 사람이 이팔 선언하고 바로 이제 도망을 피신했죠. 잡혀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상해에 내렸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어디가 자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저쪽에서 정인보 씨가 걸어오더래. 정인보 씨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이가 데리고 가서 임시정부에 집어넣어가지고 독립신문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광수 씨가 운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실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이광수 씨는. 학교를 제대로 다녔고 성적도 좋았고 근데 김동인은 선생한테 야단 만날 맞으면 학교를 안 가. 그럼 또 집에서 내버려둬. 그러니까 제대로
유미주의면 유미주의를 하나만, 근데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두 개가.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했거든. 그래서 감자하고 태영은 자연주의 계열로 치고, 광해음소나타하고 강화사는 유미주의 대표는 유일한 작품이야, 이게. 근데 유미주의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뭐든지 톱을 하는 거야. 제일 앞에 서서. 그러면 춘원이 안 한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유미주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내가 이게 내가 데뷔작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등단할 때 작품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걸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해나왔는데, 어떻게 자연주의와 유미주의가 같이 붙었나.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것, 자연스럽지 않은 거, 내추럴하지 않은 거, 저절로 생성되는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거하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만든 거 편이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는 자연주의, 유미주의가 그게 미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트라는 게 본래 인공성이죠. 예술이라는 게. 그 아트라는 게 사람이 손을 대야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야 생겨나고 주로 내용이 아니라 기술이죠. 만드는 기술, 이거를 주로 하는 게 예술이거든. 그러면 그 만드는 인공성, 이쪽에 자연과학의 인공성, 요거를 붙여갖고 자기가 하나로 이어서 합리화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미주의하고 이걸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930년대만 봐도 카프 문학이 있잖아요. 카프 문학이 있고 한쪽에는 구인회가 있고, 그럼 구인회는 이거는 아트 쪽이야. 그리고 카프는 내용 쪽이고, 내용주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편내용주의라고 그래, 카프 문학을. 그래서 형식은 아무렇게 써도 좋다. 이념만 나타나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계통의 문학의 하나의 모토고, 반대로 내용은 아무 거여도 좋다. 폼이야말로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는 구인의 사람들이 전부 이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임을 당하죠. 죽으러 간 거죠. 뭔지 모르고 간 거야. 거기 가서 우리 이태준 지금 거기 집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양반이 골동춤이가 있고 굉장히 신미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여기서 자유를 맛본 사람이 여기 가서 아름다움이 뭔지 구애를 안 받고 발표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쓰라는 대로 쓰는 거 못하죠. 그러니까 가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대개 중부지방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 그거는 중부지방은 워낙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데잖아요. 삼국시대에 백제였다 신라였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 여기는 하나의 무슨 뭐라 그럴까, 하나의 표본 같은 게 있어. 정체가 넣지 말 것, 나서지 말 것, 기술을 배울 것, 모진 소리 하고 다니지 말 것. 요 네 가지만 안 하면은 어떤 난세가 와도 죽지는 않는다. 그런 그 난리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 그래서 제일 친일을 안 한 염상섭 씨가 사실은 일본 문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일본 문학을 안 하려고 일본에 가는 거야. 가서 톨스토이 공부하고 나는 일본 문학은 안 해. 그러고 자랑하면서 딴 것만 하고 온다고. 근데 염상섭은 와세다 문학이라는 잡지를
교과서처럼 읽고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3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소설을 제대로 된 걸 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염상석, 최남선, 진학문요, 서울지방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39년이 되면 손을 놨대. 일본과의 관계를. 그래가지고 만주로 가버려. 그래서 만주로 가서 만선일보에 글을 안 쓴다는 조건으로 편집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월급 도박도박 받아 편안히 살고 친일 하나도 안 하고 친일문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본말 글이 청탁이 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장 안정한 곳에 가서 좋은 데가 있다가 해방되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친일 경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게 서북지방 사람들이 주로 김동인, 이광수 이건 항상 위로 떠들어서 언제나 다 계시대. 제일 먼저 다 계시대. 그럼 김동인 같은 경우는 이광수 기어다니는 환자였지만 김동인은 일본 사람들이가 빌붙어가지고 미문단을 갔는데 보고서를 못 써. 장난이 와버려요. 그 나이에. 저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못 썼으니 무효잖아. 또 잡아갈까봐 해방이 되는 날 총독부회가 앉아가지고 나 좀 중국에 보내주세요. 그러고 빌고 있었다고. 왜냐면 자기는 잡혀가면 죽으니까. 몸이 너무 나쁘니까.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광수는 유명하니까 유명한 거로 당하고 김동인 같은 사람은 몸이 나쁘니까 나중에 야담 잡지를 해요. 이가 그 이상주의자가 아마 자기밖에 잘나지 않았다고 하던 사람이 야담을 막 쓰다가 역사소설을 쓴다고. 그러고 참 비참하게 죽죠. 여기서 이제 아이는 7명인가 낳았는데 일사후퇴가 되잖아요.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딸들이 잔뜩 있는데 엄마가 애들 데리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혼자 두고 떠나버렸어. 환자를 혼자 두고 떠나버렸어. 그래서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춘원도 걸어가다가 그냥 북으로 끌려가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홍명희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야. 홍명희가 그때 부수상이었으니까. 근데 올라간 사람 중에 세상과 상관없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명희 같은 이가 그는 좀 그런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부수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어디에 묻혔는지 하는 것도 홍명희도 되게 입원시켜줘가지고 어느 날 죽은 걸 알고 어디에 묻힌 것도 알고 그리고 작가니까 대접해서 묻어주고 이러한 그 사이에서 요 두 사람이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2개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김동인은 유미주의의 기둥이 됐고 이광수는 로맨티시즘이 됐고 여기 이 사람은 또 리얼리즘을 했고 이 사람은 엔딩이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거든요. 이광수는 항상 해피엔딩이야. 그게 로맨스의 특징이야. 잘 살았대더라. 그게 끝이야.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대더라. 그러면 끝이야. 사랑의 끝은 그렇잖아요. 사랑의 끝은 둘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더라. 춘향이처럼 정경부인까지 돼가지고 원하던 대로 잘 살았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 그거는 로맨스는 우리의 꿈을 그리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시풀 띵킹을 그리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저녁에 생각하는 거는 최저층의 사람들 그리면서 웬 반찬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릇도 이만하고 요즘 5개씩 놓고 앉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거 원한대요. 자기하고 공통성이 있는 인간이 좋은 집에서 잘 먹는 걸 원한대.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생겨난다 그러니 그저 이제 꿈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꿈을 그리는 거고 작가의 꿈을 그리는 거고, 그래서 꿈을 그리는 문학하고 현실을 그리는 문학하고 그 둘 중에서 김동희는 현실을 그리는 쪽에 최초의 기둥을 놓은 거고, 이광수는 꿈을 그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랑 같은 연애 소설이 다시는 안 나왔어. 그런 그 플라토닉한 사랑, 이런 걸 그리는 그 문학을 아주 확립을 딱 해놓으니까 이쪽에 요 둘 사이에서 염상섭이 나와서 노벨을 쓰는 거예요. 제대로 삼대를 쓰고 만세전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둥이 우리나라 현대문화 형성에 어쨌든 결함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니까. 이게 1인 문단이었거든요. 리얼리즘도 이 사람이 혼자, 이것도 이 사람이 혼자. 혼자 하니까 또 제대로 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철학과 뭐 미술과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자기 감각으로 하면서 놓은 기초들 위에 우리나라가 현대문학이 일어났고, 그걸 염상섭처럼 일본 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근대 소설에 대한 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하나의 히스토리가 생겨났다. 미안해요. 잠깐만 해서. 뭐 할 얘기가 있으면